새정치연합 분란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계파주의는 여야 모두를 막론한 정치권의 숙제인 듯합니다. 야당에서는 비대위의 최대 과제인 전당대회 룰을 놓고 벌써부터 계파 간 충돌 조짐이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혁신위원회와 당 운영에 비박, 친박 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계파보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싶은 것이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여야 모두가 얘기하는 최고의 혁신일 것입니다. 세월호 전국 와중에 여야 내부 당권 투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중심으로 당 체제가 급속히 변화되면서 원조 친박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내 권력투쟁이란 그들의 일이지만 제발 할 일이나 제대로 해놓고 당권이든 개혁이든 하길 바랍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전국의 법칙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오늘도 두 분 초대했습니다. 오늘도 야당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전국이 좀 잠잠한 편이라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이 야당에서 모바일 마치 뭐 시한폭탄 같다고 할까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오늘 이 문제가 뭐 폭탄이 터지진 않았지만 누가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터질까 말까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우선 어떤 발언들이 나왔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어제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오늘 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인데요. 모바일 투표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개표 확인 작업이 까다로운 점 등을 보완한다면 그처럼 간단 명료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느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에게 공석사석에서 발언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다.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그 문희상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다 같이 국립현충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박지원 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직접 그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직접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막 출범하자마자 상당히 예민한 그러한 문제가 얘기가 되면은 비대위 구실을 하기 전에 전당대 문제를 불거지게 하니까 좀 만조심하자 이런 얘기. 모바일 투표제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거 저는 반대합니다. 이미 우리는 모바일 투표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폐기를 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반대하십니까? 글쎄 그건 뭐 내가 설명할 필요 없고 지금 설명하자면 길고. 길죠, 긴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모바일 이것이 왜 지금 이렇게 민감한 것인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참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이 모바일 투표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난번 2012년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해서 그 대의원 투표에서는 김한길 그 전 의원께서 이겼었는데 모바일 투표에서 이해찬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문재인 의원이 대권 후보로 선출됐고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비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바일 투표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트라우마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아킬레스건이고 사실 모바일이라는 것은 친노 그룹을 이어주는 굉장히 큰 단단한 하나의 그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바일에 익숙한 그 어떤 그룹이 일단 친노 그룹이기 때문에 이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이. 단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쪽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100명가량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로 오면서 10명가량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그걸 통해서 지식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게 모바일 투표를
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찬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찬성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기존의 어떤 조직 중심 이런 정당이 있다가 이제는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쪽에서 뭐 일종의 그런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모바일 익숙한 건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좀 나이 든 장년층, 노년층보다는 뭐 중장년층.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조직 정당으로 해서 어떤 지지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원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어긋나는 겁니다. 정당하게. 정당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뭐 그런 조직이고 거기서 어떤 뭐 당권 후보를 뽑든지 당권 대표를 뽑든지 아니면 또 뭐 공당의 후보를 공직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데 예. 모바일로 하면 당원이 아닌 사람들 예.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성향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 구성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런 모바일 쪽은 친노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결집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노 세력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예. 이런 인식이 돼 있어서 뭐 갈등의 진원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예. 특히 그 박지원 대표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희가 다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2012년에 3번 그 모바일로 친노가 그 권력을 잡았는데 첫 번째가 2012년 1월 전당대회입니다. 그때 한명숙 대표도 있을 텐데요. 자, 그때 그 득표 현황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요, 사실은 그 시민통합당이라고 했었던 네. 그 친노 세력이 다시 당에 들어와서 민주통합당이 됐을 때 그렇죠. 그 직전까지만 해도 박지원 대표가 대표 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야당에서 뭐 여야에서 다 그렇게 알았었죠. 대표가 아닌데요, 박지원 대표가 지금 예, 원내대표였었죠. 예, 전 원내대표였죠. 예. 자, 그런데 그 저렇게 해가지고 모바일 도입해서 투표를 해보니까 4등도 겨우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는커녕 최고위원도 아슬아슬하게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투표소 투표에서는 2위를 했는데 모바일 투표에서는 뭐 한명숙 대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득표를 했었고요. 자, 저 때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그때 네. 김한길 그리고 이해찬 두 사람이 맞붙었을 때 그때도 친노 이해찬 대표가 결국 그 모바일심 그래서 모바일심이라고 했었죠. 모바일심이 당심을 이겼다라고 그래서 대표가 됐었고 또 그다음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그거에 힘입어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가 됐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참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는데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니까 저는 사실 저도 좀 놀랐거든요. 이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민감하다는 걸 잘 알 텐데 왜 얘기했을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글쎄 저도 혹시 내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꺼내는지. 그리고 뭐 문희상 위원장을 여러 계파가 추대했던 것은 공정하게 관리할 거 아니겠느냐. 아무래도 뭐 동교동계와 친노 세력의 뿌리가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 비대위를 보니까 비교적 공정하게 관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이번 전당대회들도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정말 모든 계파에게서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데 좀 꺼낸 것은 좀 의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할 때 모바일 투표를 당원 단계에 삭제한 게 바로 이 문희상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때는 왜 삭제했고 이번엔 다시 그것이 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얘기를 해줘야 그 논의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불쑥 그 얘기를 꺼내버리니까 가장 좋은 데다 뭘 얘기를 해버리니까 벌써 다른 그 이른바 비주류나 친노 세력이 아닌 데서는 뭔가 이것도 친노 세력에게 바로 당권을 갖다 안기려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뭐 취재 드신 거 좀 있습니까? 저는 좀 이게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 투표는 이게 지금 친노 그룹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이번 비대위원 구성에서 온건파들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비대위원들 구성이 못 됐고. 그리고 어차피 이 비대위라는 것은 내년 1월달 전당대회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던 모바일 투표가 다시 쟁점이 될 경우에는 정말 이걸 두고 당이 두 조각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뭐 계산적인 것보다는 일단 좀 그냥 툭 튀어나온 발언 아닌가, 좀 실수 나온 게 아닌가. 또 그것이 지금 당내에 지금 본질적인 건 이외에 이게 이상하게 지금 모바일 투표 쪽 쟁점으로 가버렸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게 문희상 비대위원장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지 않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 이렇게 일부러 불러서 모바일 투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기자들이 인터뷰하면은 뭐 수십 가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네. 특히 이제 한 신문하고 하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답변하다 보니까 그냥 네. 평소에 자기 본인의 개인 소신 같은 게 이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것이 뭐 서막 같은 게 아닌가. 결국 이게 언젠가는 이 문제로 격돌을 하게 되는 어떤 예고편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본인의 뭐 어떤 보관을 얘기한 것이든 예. 아니면 그냥 실수로 얘기한 것이든 간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식이 그렇다면 뭐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이 있으니까 뭐 다른 비대위원들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는 뭐 조금 그쪽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여러 어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문희상 위원장이 본인은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맡고 나서는 상당히 의욕을 보였잖아요. 뭐 당을 또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의 룰을 제대로 만들고 예. 전당대회를 제대로 관리하기만 해도 사실 벅찬 게 이번 비대위입니다. 더더구나 여러 뭐 계파의 이른바 뭐 대표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마당에서 뭔가 기존의 어떤 질서를 흔들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게 또 사실은 분란의 또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참 저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당은 조금 이제 현재 새누리당은 예. 조금 그런 모습이 덜한데, 뭔가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전당대회 룰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건 좀 이상해요. 이거는 뭔가. 네. 이른바 60년 전통을 가진 정당인데 왜 전당대회 할 때마다 룰을 새로 만드는지, 또 조금 뭐 세부적인 조정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세부적인 조정을 한다든가 시대에 맞게 변화된 룰을 그런 건 괜찮은데 네. 이건 처음부터 축구 경기를 할 건지 야구 경기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족구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어떤 비대위를 거치면서는 예. 전당대회는 이렇게 치른다고 하는 분명한 당원 당규를 만들고 거기 항상 따르도록 해야지. 예. 이건 뭔가 처음부터 항상 전당대회를 처음부터 만드니까 그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네. 그게 또 계파 갈등을 깊게 만들고 당의 분란이 되고 예. 이런 것이거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혁신의 한 모습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주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5, 규모 3.5고요. 3시 30분에 발생한 지진입니다. 규모가 4쯤 되면 이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3에서 3.5 정도면 사람이 느낄 정도지만 뭐 현실적인 피해가 직접 발생하지는 않는 정도의 규모 3.5입니다. 그러나 좀 어느 정도 더 계속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혹시 더 강해지거나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혹시 좀 더 뭐 피해가 있거나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 얘기도 네.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표가 김무성 보수혁신위원장. 죄송합니다. 네. 대표 바꿀 여당 대표 바꿀 뻔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혁신위원장하고 뭐 이른바 비박계들이 지금 뭐 당을 이렇게 포진하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이 친박계들 사이에서 뭐 견제구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정현 최고위원, 뭐 유기준 전 최고위원, 홍문정 전 사무총장.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뭐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예상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김무성 대표가 전체 당을 좀 장악해 들어간 측면에서 가장 핵심은 일단 공천권입니다. 일단 뭐 대표가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게 가장 공천권인데, 예. 사실 이제 보수혁신위원회라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만들었지만 사실 저는 이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의 취지는 뭔가 보수가 좀 새롭게 태어나는 뭔가 좀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예. 지금 벌써 이제 김문수 이제 위원장이 이 맡고 난 뒤부터 첫 문제가 바로 공천개혁에 관한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향식 공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든지, 결국 이런 것은 이제 공천의 룰을 어떻게 정하냐 문제인데, 사실 이건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자칫 지금 김무성 대표가 당내 벌집 같은 공천 문제를 건드림으로 해서 전반적인 보수 이 혁신위원회가
이 보수 혁신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지금 당권 투쟁 비슷하게 가버리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처음 시작을 좀 잘못 시작한 게 아닌가, 너무 빨리 칼을 빼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룰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그렇죠. 규칙 문제가 네. 달려있는 거군요. 당권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는, 차기 공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공천 학살에 대한 추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들도 김문수,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공천 학살을 당했고. 근데 친박계라서 그때는 학살 당했었던 그렇죠. 거죠. 당시 또 친이계가 또 친박을 한번 학살을 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볼 때는 또 이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 발언 잠깐만 다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새누리당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할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혁신위원회 인선에 대한 얘기죠, 네, 저게. 예.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서 인선을 했더라면 보수혁신위원회 훨씬 좋았을 것이다라는 발언이었고요. 이정현 최고위원은 혁신위원회 인선 사전에 좀 상의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말이었고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외부 인사들 영입한다는데 당의 정강 정책에 부합하고 국민 여론에 맞춰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혁신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첫째 반응이 도대체 왜 혁신을 또 만드냐 지금. 그동안 혁신안을 내놓은 게 몇 번인데 그중에 골라서 당장 할 수 있는 거 실천부터 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선거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무슨 뭐 공천권 뭐 프라이머리 얘기하고 아무리 지금 뭐 거기에 대한 혁신을 6개월 지금 시한으로 해놨는데 6개월 내에 뭐 그걸 내놔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무슨 고개를 끄덕일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야 모두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혁신이라고 하면 자기들 할 일 제 시간에 하는 게 제일 큰 혁신이에요. 뭔 지금 갖다 혁신 한다고 내놓을 게 뭐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혁신하려면 기존에 캐비넷에 들어있는 거 빨리 꺼내서 하나라도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공천 얘기는 너무 먼 얘기예요, 사실은. 너무 먼 얘기니까. 근데 이제 김문수 그 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과거 그 17대 때 공천 심사위원장으로서 좋게 말하면 아주 그 단호한 공천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뭐 조금 위원털 박힌 사람들 다 배제한 그런 공천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조금 그런 추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 전권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얘기 갖고 얘기 나오고 있고 전권이란 건 뭐냐 뭔가 좀 이렇게 좀 과단성 있게 칼을 휘둘러서 뭐 배제할 거 배제하고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가 공천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새로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도 당내 분란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혁신위원회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빨리 지금 작은 거부터라도 실천하는 거 이미 저 옛날 혁신안들 다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보에 아니 그 새로운 거 이준석 내놓을 거 혁신위가 없어요. 그 끝난 지도 불과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얘기 내놨는데 그때도 벌써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들 후보 영입할 때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도 공직 후보자 장관들처럼 정말 현미경 들이대서 샅샅이 뭐 뒤져가지고 뭐 흠집을 잡아내듯이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청문회 한번 해보자. 비슷하게 그런 자질 검증 먼저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 사실은 그게 바로 기득권을 깨는 얘기고 뭐 본인들의 어떤 뭐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은 아무것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혁신인데 사실은 모든 혁신이 실패한 것은 나는 빼고 너부터 혁신해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김무성 그리고 김문수 이 두 사람의 뭐 보관이랄까요, 계획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김무성 대표도 이제 뭔가 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앞으로 꾸려 나가려면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군기 잡기도 하고 뭐 낮술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보수 정당으로서 좀 철학의 빈곤을 좀 느껴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제대로 된 보수 이념을 확립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수 정당이라면 뭐 시장 질서라든지 또 뭐 개인의 자유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확고한 보수 이념들을 좀 더 다지는 그런 것들의 논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시작해야 되고. 그 김문수 조갑제 할 말은 한다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네네네. 그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과 시각은 아마 정반대로 엇갈리겠습니다만은 보수 이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토론한 그 김문수가 내가 보수다라는 걸 아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이론서가 쉽지 않은 이론서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면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나, 아직도 그런 일단 게. 뭐 출신이 일단 뭐 민중당 출신이고 물론 본인은 계속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보수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신뢰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위원장이 이번 기회에 예. 자신의 어떤 생각 또 그 당의 어떤 전체 방향들 그런 걸 좀 더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확실히 틀을 잡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는데 지금 출발부터가 이게 공천 문제라든지 어떤 당내 세력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버리면 국민들한테 이건 와닿지가 뭐안 달죠, 않거든요. 전혀. 공천이에요. 네.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 무슨 그럼요.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오픈 프라이머리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거 뭐 매년 상향식 하는데 이게 상향식이 반드시 정답도 아니고 예. 한다고 해서 민주화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포인트를 새롭게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법칙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분석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